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아 너가 부니까 꽃이 지잖아 하면서 바람을 원망하고 바람을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이 이렇게 딱 달려서 성큼성큼성큼 이렇게 걸어오는 걸까요? 이렇게 주렴을 발을 이렇게 내리우고 후후후 한스러운 정서, 그런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미지예요. 여러분 안녕, 햄토쌤이에요. 오늘은 조지훈의 낙화 같이 배워볼게요. 네,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4월이 되면 벚꽃나무에 이렇게 벚꽃이 피죠. 근데 이렇게 벚꽃이 활짝 아름답게 폈다가도 또 언젠가는 이렇게 샤라랄락 하고 이렇게 지잖아요. 그쵸? 또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장미꽃이 되게 화려하게 예쁘게 펴요. 그쵸? 근데 그 장미꽃도 영원히 활짝 펴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젠가는 하나 둘 꽃잎이 지면서 떨어지게 되죠. 선생님, 오늘 왜 갑자기 꽃잎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왜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배울 이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이 제목을 봐도 알다시피 떨어지는 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작가 조지훈 작가는 이 낙화를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감회를 느꼈는지 궁금해지시지 않았나요? 네. 같이 작품 읽어보면서 어떠한 감정과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의 작가인 조지훈을 보면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청록파 시인에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렇게 있죠. 그 중에 한 명인 작가예요. 특히 조지훈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고전적인 그런 미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지훈이 지은 작품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율격 그리고 이제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지훈의 승무 같은 작품이 있죠. 2010학년도 이제 수능에도 출제가 됐는데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그러한 조지훈 작가의 시세계는 전통지향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고풍스러운 시어들을 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또 지사적인 풍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 지사적 풍모라는 건 뭐냐면 뜻있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막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낙화라는 제목을 보고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낙화? 선생님, 낙화라는 시 저 다른 데서 배운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낙화라는 제목의 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가 있는데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도 있네요. 어떻게 시의 제목이 같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용도 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지훈의 낙화 그리고 이영기의 낙화 이 두 작품 모두 낙화, 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회 그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영기의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꽃이 떨어진 후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별을 하고 나서 영원한 슬픔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별 후에 결별 후에 찾아오는 그런 성숙의 그런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은 미리 간단히 스포를 해보자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낙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의 무상감과 또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같은 꽃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서도 느끼는 화자마다 작가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면 1년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년부터 읽어볼게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지금 1년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크게 끊어 읽히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전통적인 율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시조와 가사는 이렇게 사음보로 이렇게 끊어 읽히죠. 이제 내용을 보면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는 걸 보고 바람을 탓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죠. 꽃이 막 져요. 그럴 때 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아 너가 부니까 꽃이 지잖아 하면서 바람을 원망하고 바람을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잎은 언젠간 떨어지죠. 그쵸?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꽃도 영원히 피어있지 않고 언젠간 떨어질 거니까 그런 것이 자연의 순리니까 바람을 탓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그 종결 부분을 보면 탓하랴 라고 하면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썼어요. 그쵸? 의문문의 형식인 거예요. 근데 정말 바람을 탓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죠. 그렇죠? 바람을 탓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 이런 것을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하죠? 바로 서리법이라고 하죠. 1년에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묻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죠. 그러면 서리법을 왜 썼냐? 라고 하면 낙화, 즉 꽃이 떨어지는 것을 누군가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외부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낙화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 섭리, 혹은 질서 그런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바람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바람이 조금 세무세무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바람이 좀 시기, 시련, 고난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단지 그냥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원인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2연 볼게요.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마찬가지로 마치 이렇게 시조를 읊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음보로 끊어 읽혀요.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진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렴, 여러분 주렴이 뭘까요? 이 렴자의 한자를 보면 발렴이거든요. 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블라인드? 커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쓰던 그런 커튼 블라인드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주렴이에요. 그래서
구슬로 만든 그런 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주렴 밖에 성긴 별이.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그런 주렴 안에 있으니까 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방 안에서 가운데 이렇게 주렴을 발을 이렇게 내리우고 그 밖에 있는 별을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별이 성긴 별이래요. 이제 성기다라는 게 뭐냐면 드문드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별이 막 엄청 많이 떠 있는 건 아니고 또 드문드문 몇 개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별이 떠 있다라고 하니까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그쵸? 밤이겠죠. 그치? 낮에는 별이 떠 있긴 하겠죠, 하늘에. 그쵸? 근데 햇빛이 밝으니까 보이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별이 있다라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이구나. 근데 그 밑에를 볼게요. 그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라고 나오네요. 별이 떠 있어서 밤이었는데 그 별이 쓰러진대. 다른 말로 하면 밤이었다가 이제 아침으로 되려고 새벽녘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밤에서 새벽녘으로 시간이 경과되어 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죠.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왜 여기 빈칸으로 비워뒀냐면요. 바로 뒤에 나올 거지만 이제 밤이었다가 새벽이었다가 그 다음 뭐가 되죠? 아침이 되죠. 그쵸? 좀 있으면 아침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어서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지금 여기 귀촉도라는 새가 등장하네요. 이 귀촉도라는 새는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요. 사실 귀촉도라는 새가 어떤 사람은 접동새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쩍새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근데 이 귀촉도, 접동새, 소쩍새 전부 다 어떤 새냐면요. 두견새입니다. 우리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새 이름은 이제 두견새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새예요. 근데 새도 새마다 울음소리가 있잖아요. 그쵸? 까마귀는 까까까 막 이렇게 울고요. 그렇죠? 뭐 참새는 막 짹짹짹짹 이렇게 우나요? 이렇게 울고. 그렇다면 이 소쩍새? 이 귀촉도 또 이제 울음소리가 있겠죠. 어떻게 우냐면요. 이렇게 운대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선생님이 흉내를 내는 거니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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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운대요. 뭔가, 새소리, 다른 뭐, 즐거워 보이는 새소리에 비해서 조금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새소리 같지 않나요? 그쵸? 뭔가, 뭔가 슬퍼 보이는 새 울음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동새, 소쩍새, 귀촉도와 같은 그런 두견새 울음을 가지고 우리 작품에서 대체적으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울음소리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촉도 울음이라는 것은 한스러운 정서, 그런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한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선대요. 지금 먼이라고 하면서 먼을 시적 표현을 해서 더 길게 적은 거죠. 그쵸? 근데 멀리 있는 산이 다가선대요. 이번엔 또 이 산이 다가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막 산에 발이 이렇게 딱 달려서 성큼성큼성큼 이렇게 걸어오는 걸까요? 화자 앞으로? 그렇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나?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표현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냐면 이언에서는 밤에서 새벽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에서 좀 있으면 아침이 되는 시점이야. 그렇죠?
어두웠다가 이렇게 아침이 되는 밝아지면 멀리선 잘 안 보이던 그런 물체도 날이 밝아지면 잘 보이게 되죠.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던 산이 날이 밝아지면서 잘 보이게 되니까 가깝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낙화를 보다가 밤에서 새벽, 새벽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경과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고 있다. 지금까지 1년부터 3년까지 같이 살펴본 거죠. 1년부터 3년까지 봤을 때 낙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화자는 방 안에서 방 밖에 있는 그런 꽃이 지는 모습을 밤이 새도록 이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럼 이어서 4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된대요. 왜냐면요. 꽃이 지니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나요? 꽃이 진대요. 오케이. 왜냐면 우린 지금 낙화에 대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꽃이 진대요. 근데 촛불을 꺼야 된대요. 오잉? 꽃이 지는 것과 촛불을 꺼야 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꽃을 더 잘 관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생각을 해볼까요? 영화관? 영화관의 이제 스크린은 밝게 이렇게 빛이 나오고 그 영화관 속은 되게 불을 다 꺼서 어둡게 만들죠. 왜냐면 그 영화를 더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이 화자는 꽃이 지는 걸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방 안에 있는 화자 주변의 그런 모습들을 다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꽃이 진다라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죠. 그렇죠? 꽃이 막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하강의 이미지를 갖는데 그것과 조응을 시키는 거죠. 꽃은 지고 있는데 나도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어둡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조응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끄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촛불이 나오죠. 이거 촛불 같나요? 팬케이크? 촛불이에요. 촛불. 일부러 여기 밑에 적어야 돼서 짧게 그렸어요. 그 촛불과 뭐가 나오냐면 꽃이 나오죠. 그쵸? 촛불은 사람이 만든 거죠. 좀 인위적인 거예요. 그쵸? 반면에 이 꽃이라는 것은 자연의 것이죠. 그쵸? 그리고 촛불은 방 안의 그런 빛이고요. 그러니까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촛불도 같이 끔으로써 조응하고 있는 거다 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그쵸? 그 낙화의 본연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촛불까지 껐잖아요. 그래서 그 낙화를 잘 보고 있는데 그 꽃잎이 지는 그런 그림자까지 뜰에 어리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이제 미닫이라는 것은 이제 미닫이 문이거든요. 하얀색 미닫이 문이 우련이라는 것은 은은이라는 뜻이야. 은은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었대요. 왜냐면 아마 이 꽃이 붉은색 꽃이었나 봐.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붉은색의 이미지가 하얀 미닫이 문에도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줬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하얀이라는 하얀색과 붉어라라고 하는 그런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쓴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이 부분에서 색채 이미지를 썼구나. 색채어를 썼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여기서 묻혀서 사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이 시의 화자겠죠. 화자는 꽃이 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꽃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혀 사느니 라는 말 앞에는 자연 속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연 속에 은둔하면서 지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고운 마음이래요. 은둔하며 지내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고운 마음이다 라고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시의 화자는 자연 속에 지내는 은둔자예요. 자연 속이란 말 넣어줄까요? 근데 그것을 화자는 좋게 보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는 거죠. 화자는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화자가 지향하는 그 은둔의 삶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좋은 음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막 주변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화자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아는이 있을까 저하노니. 아는 사람 있을까 저한다 라는 것은 이제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묻혀서 은둔하면서 지내는 삶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나는 조용히 혼자 홀로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용히 그냥 자연 속에서 즐기기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혼자 감회를 느끼잖아. 그런 속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1년부터 8년까지 같이 봤죠. 1년부터 8년 지금 읽은 부분까지 보면 어때요? 화자가 낙화, 꽃이 지는 걸 보고 그죠? 그 낙화를 수용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꽃이 지네. 그렇다고 바람을 탓할 수 있을까? 아니야. 바람을 탓할 수는 없어. 꽃이 지는 것은 꽃이 피는 것과
낙과 같이 언젠간 이렇게 지게 되는 것도 자연의 섭리야. 자연의 질서지.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람이 언젠가 죽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든 생명이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담담히 수용하는 태도가 조금 강했다면 이제 마지막 구연도 같이 볼게요. 정말 끝까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인지 아니면 조금 태도가 살짝 변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대요. 우리 앞부분에는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했다면 이제 거의 끝나갈 구연에서는 그런 꽃 지는 아침에 울고 싶어 라고 하면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자는 왜 태도가 이렇게 살짝 변화하게 된 걸까요? 꽃이 진다라는 것은 좀 하강의 이미지, 그쵸? 우리 밤도 보통 하강의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곤 하죠. 반면에 아침은 상승의 이미지, 그쵸?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밤이 있고 또 아침이 이렇게 있을 때 태도가 살짝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밤은 하강의 이미지, 아침은 비교적 상승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근데 낙화는 하강의 이미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보통의 친구들은 좀 부담을 갖거나 걱정을 갖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걱정 그리고 긴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변의 친구들도 다 같이 시험 준비를 한다면 같이 같은 감정을 좀 공유를 하니까 비교적 덤덤히 내 상황,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밤일 때는 낙화를 담담히 수용할 수 있었다면 반면에 나는 여전히 시험 기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낙화의 상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막 보러 막 같이 모여서 응원도 하고 막 가족들은 TV 앞에서 막 축구 경기를 같이 시청하고 막 그래요.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슬퍼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꽃이 져요. 밤이에요. 뭔가 둘 다 하강의 이미지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꽃은 여전히 지는 상황인데 아침이 됐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지는 상황이야. 꽃은. 그러면 슬픔과 비애 혹은 상실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무상의 정서를 느낀다. 무상감.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무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무라는 것은 없을무, 없다라는 거고 이제 상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이렇게 유지되는 건 없어. 변하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이야. 거기서 오는 허무한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인생 무상
슬픔이라고 하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에 오는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상의 정서도 이 뒷부분에서 특히 마지막 연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1년에서 3년은 낙화의 모습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4년에서 6년은 그 낙화를 어떻게 하는지, 낙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년에서 9년은 삶의 비애와 슬픔과 그런 무상함이 드러나죠. 특히 우리 1년부터 6년도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부터 6년은 이 낙화, 그쵸? 이 낙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외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외부 상황. 낙화하는 모습을. 반면에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7년부터 9년은 이제 화자의 내면, 슬픔, 그런 정서를 보여주죠. 그래서 선정, 선경이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 먼저 경치를 말하고 후정, 나중에 정서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선경, 후정의 작품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조지훈의 낙화 같이 읽어봤죠. 이 작품은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삶의 비애와 그리고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특히 이 작품의 작가, 조지훈 작가는 청록파 시인으로 일제강점기 말에 활동하던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또 연관지어서 작품을 또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을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걸까 싶지만 이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같이 잘 생각하면서 보면 이렇게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조지훈이라는 작가는 시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라서 밖은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지만 이렇게 은둔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극적인 저항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이런 작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오는 슬픔과 상실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작품과 관련한 특징 또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은 밤에서 새벽, 새벽에서 아침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연이 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년도 2행, 2년도 2행, 3년도 2행 이렇게 각 연이 2줄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주렴, 귀촉도, 미닫이 이러한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우련, 저어하다 이런 고풍스러운 어휘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연이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조에서도 보통 이 사음보를 사용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연이 시조 한 장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이 마치 하나의 시조, 4년에서 6년이 하나의 시조, 7년에서 9년이 하나의 시조처럼 보여서 마치 이 작품이 연시조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율격을 주는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또 선경 후정으로 먼저 꽃이 지는 그런 낙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꽃이 지는 것으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 비애, 슬픔, 그런 무상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강의 열심히 듣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가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어깨 운동도 해주고 몸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